내가 남편과 결혼해도 되겠다 마음먹은 것은 작은 우동 가게에서였다. 연애하면서 맞은 첫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이벤트를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정기적으로 만나 멘토링을 하며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하던 아이들을 찾아갔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좁은 임대주택에서 두 자매는 자기들끼리 뛰어놀며 살고 있었다. 나와 남편,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는 소박한 케이크를 들고 가서 그 가족과 함께 파티를 했는데 우리 둘이 가서 앉으니 집이 꽉 찼다. 파티를 마치고 나와서는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같이 먹었다. 나도 그때 직장 내 동호회에서 매달 보육원 아이들에게 생일 파티를 해주고 있었기에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알아갈수록 참 착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다. 그날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다. 하루는 꿈이 뭐냐고 그에게 물었더니 돕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언젠가 본 책에서 3등 인생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 2등 인생은 자기만 겨우 먹고 사는 인생, 1등 인생은 다른 사람도 돕는 인생이라고 했던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 국제금융산업에서 일하며 부유한 집안 출신이거나 굉장한 엘리트인 남자들을 숱하게 보고 있었지만 남편의 인생이 내가 본 그 어떤 남자보다도 1등 인생이 될 것 같다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들었다. 남편은 지방에서 올라와 주워온 가구들로 인테리어를 한 집에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넉넉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홀어머니가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의 가게에 함께 갔더니 가게가 없었다. 그냥 시장의 한 길목에서 바구니 몇 개를 놓고 과일을 팔고 계셨다. 나는 그 모든 걸 보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 남자를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줘야겠다. 좋은 차도 타게 해주고 싶다 라고 일기장에 적었다. 친정의 경제도 무너진 상태였으니 결혼 후 경제적인 여건은 더 악화되었다. 학창시절에는 혼자서 밤낮으로 공부했고 대학 시절엔 새벽과 저녁에 영어 강의를 악착같이 뛰어 돈을 벌었으며 20대에는 늘상 야근을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는 더욱 바빠져 나는 대체 언제 쉴 수 있는 것일까? 가끔 서러움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대신 내가 착한 남자를 얻은 것만은 분명했다. 우리에게는 6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이 둘, 결혼 전부터 돌보던 장애인 부부의 아이 둘, 그리고 보육원에서 마음으로 결연한 아이 2명이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생겼다.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나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발현했다. 부모가 된 우리는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었다. 24시간이 모자라고 잠도 부족했지만 마음으로 가족이 된 아이들을 매달 찾아가 놀아주고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면서 친딸과 친아들도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과 함께 놀며 자랐다. 나중에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아이 1명도 결혼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했으며 지구촌 기아 후원도 지속했다. 20년 넘게 함께 살며 이보다 더 선하고 성실하며 이타적인 남자를 본 적이 없다. 그게 가끔은 지나쳐 속을 까맣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을 결혼할 때는 몰랐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지가 같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다. 대부분 많은 것에 이미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깊은 슬픔이나
트라우마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이 다시 떠오를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 부부싸움은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싸우는 거랑 서로 빨래를 개겠다고 싸우는 거라고 말한다. 젊은 시절에는 이상형을 그리며 각종 외적 조건과 달콤한 성격 요소를 말하곤 하지만 나의 모든 약점과 부족함, 아픔과 상처를 모조리 낱낱이 알면서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우연히 집안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쓴 쪽지를 보게 되었다.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쓴 메모 같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자. 나의 일과 투자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의 건강과 심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깜짝 놀랐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가진 목적은 변하지 않고 똑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별달리 다투는 일 없이 그렇게 살아왔나 보다. 내가 낳은 아이들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남편도 내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조건적인 애정이 바탕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애틋하게 사랑하게 되는 날이 기어코 온다. 사는 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나에게 남편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영화 개춘할망 속에서 할머니 윤여정 선생님이 손녀 혜지에게 하는 대사는 내가 당신에게 늘 마음속으로 하는 나의 대사이기도 해.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나 편 하나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나아가 네 편 해줄 테니 너는 너 원대로 살라. 화려한 요트가 아닌 오래된 나무배를 타고 있을지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노를 젓는 파트너가 있으면 수평선 너머로 끝없이 갈 수 있다. 인생의 물살을 버틸 나만의 닻을 만들기.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마라톤을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달리는 소설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에세이까지 썼을 정도이니까 말이다. 그는 책을 쓰는 사람인데 왜 전혀 상관없는 달리기를 그토록 꾸준히 하는 것일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고통과 슬럼프를 통과해 성취를 이루는 그 긴 고행의 시간 동안 지구력을 받쳐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하루키를 세계적인 문학고로 만든 건 그의 달리는 습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거센 물살이 들이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중심이 필요하다. 순식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이다. 삶이 폭풍우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고 내가 타 있는 배가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는 것만 같을 때에도 움직이지 않을 나만의 닻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에게 있는 9 to 6라는 매일의 시간 규칙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참 싫지만 사실 회사가 어느 정도는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막상 반복적인 출퇴근에서 해방되고 나면 균형 잡힌 삶이 무너져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은퇴자들을 종종 본다. 자유가 왔으니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단단한 루틴이 사라질 때 겪는 정서적인 타격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것을 기점으로 한다는 말도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매년 규칙적으로 제공해주는 날들, 이를테면 명절,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생일 혹은 정기적인 축제, 회의, 박람회, 이러한 것들도 알고 보면 우리의 생활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게 해주는 기회다. 나는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매년 돌아오는 그날에 쌓는 즐거운 추억은 힘든 일이 닥칠 때에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심리적인 자산과도 같기 때문이다. 예전 일터에서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항상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으며 파티와 게임을 했다. 그런 파티가 없으면 한 해가 지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굳건하고도 즐거운 전통이었다. 생일을 맞은 사람이 직접 케이크를 구워와 나누어 주는 전통도 있어 생일을 맞은 사람도 축하하는 사람도 더 의미 있게 그날을 보낼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글로벌 회의, 매년 하는 교육 등 정형화된 활동은 질서를 만들어냈다. 이때의 루틴들은 내가 만든 현재의 일터에도 적용하고 있다. 일하는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생기는 행복한 추억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불행을 이기길 바라기 때문이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 만한 날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기념하는 날이 있어도 좋을 것이다. 어떤 날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불규칙하게 만나는 사람들보다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듯이 나만의 전통, 나만의 문화가 쌓이면 자신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일은 일기를 쓰는 것이다. 문장력을 다듬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버티기 위해 쓴다. 지치고 힘들었던 날, 삶이 내게 돌멩이를 던진 날, 이유 없는 악의를 마주한 날, 일기는 쓰는 시간이 나를 구원하곤 했다. 몸과 마음은 엮여 있으니 마음의 근력뿐 아니라 몸의 근력을 키우는 일도 규칙적으로 실천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첫 번째 루틴은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세면서 스쿼트를 하는 일이다. 미국의 한 자기개발 회사 대표가 일어나자마자 100에서 1까지를 거꾸로 세면 아침에 생기는 창의성 뇌파인 알파파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듣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유지 중인 습관이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파가 베타파로 바뀌게 되니 최대한 그 전에 알파파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단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서 졸린 상태로 해보려고 했더니 다시 잠에 빠지고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운동과 결합해 보니 스쿼트 100개를 일어나자마자 후딱 할 수 있고 정신도 거꾸로 세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서 아침 루틴으로 정착시켰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5에서 10분 정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명상을 한다. 이때 나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하위에 있는 목표들을 떠올리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한다. 오늘 하루가 즐겁고 활기차며 좋은 일로 가득할 것이라고 스스로 암시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는 최신 테드 영상이나 지식 영상, 경제 뉴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끊임없이 배우는 일이 나의 절대적인 루틴이다. 저녁이 되면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를 한 다음 족욕을 하며 30분간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노트에 쓰는 시간도 가진다. 지나치게 열심히 살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항상 더 항진되어 있어서 불면증이 오기 쉽다고 한다. 그래서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루틴을 만든 것이다.
부교감 신경이 발에 많이 몰려 있다는 전문가의 말에 족욕을 하고 있는데 내 경험상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때 읽는 책은 영혼을 촉촉하게 만드는 책으로 고른다. 지식을 넣는 책은 주로 낮에 이동하면서 보고 저녁에는 나를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책을 보는 식이다. 인재도 되어야 하지만 살아보니 인간이 되는 것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기 전에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몸을 마사지로 풀어주면서 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스트레스로 굳어진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루틴은 정신 또한 굳지 않도록 늘 열린 태도로 살도록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거울 연습이다. 양치질을 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잘한 일을 칭찬해 주고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사랑을 담아 격려해 준다. 영어 단어에서 희생양, 빅팀과 승리자, 빅터는 한 끗 차이다. 희생양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승리자의 삶으로 만드는 데에는 단지 작은 루틴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인생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든 작은 루틴들은 삶의 물살이 거세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닻이 되었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예전에는 인간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듯하면 신경을 많이 썼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사람은 취향과 성격이 제각각 달라서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이 오히려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귀한 일이다. Let them. 한동안 나의 배에서 동행하던 누군가가 내리려고 할 때 되새기는 마음가짐이다. 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둬야 한다. 아끼던 사람이 나의 배에서 내리는 건 특히 쓰라리지만 그저 앞날을 축복해주고 다시 열심히 살아간다. 그리고 나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커뮤니티나 사람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거절을 잘하지 못했던 내게 오프라 윈프리의 말은 큰 충격을 주었다.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제가 이룬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당신은 아니요 라고 거절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에요. 아니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입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주장하면서도 나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녀 덕분에 나는 모든 관계의 숙제에서 자유를 얻었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아지는 지금은 나의 존재와 내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 소중한 생의 시간을 굳이 같이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없는 것이 더 행복한 그들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서로의 인생 스토리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막을 내리는 것이 좋다. 누군가가 배신했다고 흥분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다. 내 인생책에서 그들의 역할이 끝나서 다음 챕터부터는 등장하지 않을 뿐이다. 관계는 기차와 같아서 역마다 사람들이 내리기도 하고 타기도 한다.
예상치 못했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처음엔 아프지만 그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도, 내가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각자의 세계에서 각각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코로나 때 함께 마스크를 끼고 달리기를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의 한 친구는 상사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도 여전히 그때의 힘든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무척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아온 게 단번에 느껴지는 친구였는데도 말이다. 지금은 전혀 보지도 대화하지도 한 공간에 있지도 않지만, 그 상사는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현상이 꼭 재난이나 전쟁, 사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인간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발생한다는 걸 실감했다. 그녀와 비슷한 일을 겪었기에 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래도 떠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녀는 문득 놀란 표정을 짓더니 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그러네요.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네요. 관계는 동아줄을 끈듯 도려낼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중 제일 큰 것은 몸의 질병이나 통증인데, 나이가 들어가며 그 고통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병과 간절히 이별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한 면에서 관계는 그래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고통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관계들은 정말 즐겨서 끊어내는 것이 몹시도 힘들지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술과 담배의 중독에서 벗어나듯이 해로운 관계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나와야만 한다.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모일 때에는 영향력도 더 크고 단절도 더 어렵다. 예전에 만난 한 유럽 고객사 대표는 자신이 학대 가정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부모님은 당시 그 나라에서 유행했다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상한 교리의 종교를 신봉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나중에는 그 내적인 어둠이 학교에서도 티가 났다고 한다.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던 중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그에게 가족과 계속 함께 살고 싶은지 물어보셨다. 그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선생님은 더 많은 것을 묻지도 않고 그를 그 집에서 꺼내 정부가 지원하는 집에서 살게 해주었다. 험난했을 그의 인생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성공한 CEO가 된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괜찮아요. 세상에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나는 견디다 못해 자신이 원래 있던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을 이룬 많은 일화들을 알고 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학교, 가정, 혹은 조국을 떠나도 세상에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우리를 도와준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많은 아픔이 해결된다. 배가 항구를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내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올라탄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고 나면 더 친밀하고 더 잘 맞는 사람들로 배가 채워진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라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가져봤자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 그럴 때는 과감히 애정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세월에 걸쳐 나는 배웠다. 이제는 나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나도 그들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으니
이건 정말이지 관계의 천국이고 인생 자체가 안식처다. 이런 든든한 관계 기반 위에서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상처를 주더라도 그 상처는 가볍고 얕아서 잘 자고 일어나면 잊을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 관계의 끝은 상실이 아니라 더 따뜻한 시작을 위한 여백일 뿐이다.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꼭 필요한 것. 미켈라 드 프린스는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놀랍게도 그녀는 전쟁 난민이었다. 1995년 시에라리온에서 태어난 미켈라는 내전으로 엄마, 아빠를 모두 잃고 3살 때 고아원에 보내졌다. 그런데 극심한 영양실조로 온몸에 흰 점이 퍼지는 백반집까지 앓게 돼요. 그 나라의 미신에 따라 악마의 아이라고 불리며 따돌림까지 당했다. 그녀가 겪은 내전의 참상과 개인적인 비극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하고 잔인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미켈라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잡지에서 발레리나 사진을 보고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것이다. 그 꿈을 고아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모빈티에게 말하고 극적으로 그 친구와 함께 입양해준 미국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현실의 냉혹함을 얘기하는 대신 응원을 해주었다. 덕분에 그녀는 흑인이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상까지 뚫고 세계 무대에서는 입지 전적의 흑인 발레리나가 되었다. 그녀의 미국 어머니는 미켈라의 꿈을 처음 듣고는 다른 어떤 말도 없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너는 춤추게 될 거야. 그 말은 그녀가 발레리나로서 춤을 춘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춤추듯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의미로도 들린다. 그녀의 절친 무빈티도 새로 만난 미국의 어머니도 그녀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고 이 운명적인 만남은 미켈라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나는 또 한 명의 대단한 발레리나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2016년 여름 잭 캔필트의 교육에서 만났다. 그의 교육은 독특하게도 참가자들과 함께 포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잭 선생님은 포옹이 100% 유기농이고 방부제도 없으며 돈도 들지 않지만 최고의 치유와 격려의 힘을 가진 행동이라며 어색해하는 사람들을 독려했다. 난생 처음 만나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과 팔이 저릴 만큼 많은 포옹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세상과 미디어의 만연한 미움과 분쟁에서 멀어져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 시간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었다는 것에 모든 참가자가 동의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는 두 팔이 없는 발레리나도 있었다. 팔이 없으니 내가 온전히 그녀를 안아줘야 했는데 그녀는 두 팔이 없지만 당당한 미소를 머금고 포옹의 시간에 참여하고 있었다.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능숙하게 발로 포크와 나이프를 다루어 먹었다. 며칠 후 그녀가 공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어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많은 공연을 듀오로 하고 있었다. 팔이 있는 사람이 그녀 뒤에서 그림자같이 따라붙어 이중주처럼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것을 갖고 있지만 저것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없다. 그 빈 공간을 서로 채워주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겹다. 미켈라는 비극적인 환경 때문에 두 팔이 없는 발레리나는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힘들다. 하루하루를 개척하며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각자의 짐이 있다. 그러한 고단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고됨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응원하며 살 수 있다면 그럭저럭 견딜 만한 삶이 되지 않을까. 얼마 전 문득 미켈라가 잘 있는지 궁금해져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여기저기에서 추모하는 글이 보였다. 2024년 서른도 되지 않아 그녀는 심장 이상 증세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미국 어머니는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강렬하게 꿈을 이루고 처절했을 삶을 용기 있게 나눈 그녀의 인생은 짧아서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기운으로 내내 마음에 남는다. 죽음이 드리워진 나라에서 완전히 버려져 혈혈단신이었던 미켈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친구, 엄마, 동료들이라는 응원단을 만났고 결국 트로피처럼 행복을 거머쥐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잘 살아냈다고 멀리서 포옹을 건네고 싶다. 누구나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겠지만 그때까지 함께할 인생 응원단이 있다면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꿈도 이룰 수 있고 치열하게 살아낸 고귀한 흔적을 유산으로 남기게 된다. 폭풍우와 암초가 도사리는 절망의 바다에서도 함께하는 이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배는 좌초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찬란한 기적이다. 마크 트웨이는 인간은 달과 같아서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인간은 누구나 이 문장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다. 휘영청 밝은 달처럼 사회생활을 하지만 나에게도 역시 태고적처럼 아득하고 진한 어두움이 있다. 심연에 가라앉아 있는 어두움에는 맨홀 뚜껑을 꽉 닫아놓고 살지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슬그머니 열려 튀어 나와 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건적인 트라우마가 있고 집단적으로 경험한 역사적인 트라우마도 있다. 나에게는 그것에 더해 자라면서 겪은 발달적 트라우마가 있다. 전쟁을 겪는 국가는 말할 수 없이 참담하지만 전쟁을 겪는 가정도 그러하다. 경제 상황뿐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가정이 지우는 고통의 무게가 나를 삶과 죽음의 경계에까지 데려다 놓는 시기가 길었는데 나는 그나마 그 너머로 굴러떨어지지 않아서 여기 살아있다. 지금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보다 힘들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헤쳐가니 극한의 고통 포인트가 있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는지도 모른다. 출산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겪어본 여자들이 웬만한 몸의 통증은 견뎌내는 것과도 같다. 누구나 살아가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을 맞이하기에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아닌 그저 살아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반세기의 세월을 사는 동안 생의 의지를 놓아버렸던 여러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며 살아있는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실감했다. 사랑, 평화, 행복 같은 단어는 너무 거대하고 추상적이어서 때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촘촘한 경험으로 쪼개어 비추어 보면 매우 현실적인 단어다. 생이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때 그 가치들을 최대한 자잘하게 떠올리고 온 마음으로 흡수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른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양육하는 과정을 거친다. reparenting, 재양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유레카를 외쳤다. 과거에 불완전하고 부정적이었던 양육 과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스스로를 재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준 자유와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나도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완벽한 유년 시절을 가지지는 못했겠지만 나도 우리 아이들도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재양육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나의 부서진 배를 고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과거 탓을 하며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 유년 시절을 무난하게 보낸 사람도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둡고 답답한 세월을 언젠가는 거치기 마련이다. 그에게도 어딘가에는 성장의 씨앗이 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맹자의 고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장차 큰 임무를 내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의지를 시험하고 근고를 수고롭게 하고 배를 굶주리게 하고 몸을 궁핍하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하고 어지럽힌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가 마음을 진작시키고 성품을 단련시켜 그가 해낼 능력이 없는 일에서조차 이루는 바가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니 그러한 어둠의 시기는 사실 배를 더 단단하게 하고 항해의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오는 약한 비바람에는 흔들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 세상이 나를 거세게 떠밀어 난파된 듯할 때, 열심히 살았지만 남은 것이 별로 없는 듯 삶이 폐허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주어야 할 때다. 나는 내가 그런 자가수선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지만 돌아보니 도움을 줄 수 있는 항구를 찾아가고 글을 쓰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아픈 곳을 최선을 다해 고쳐주었기 때문에 다시 크게 웃으며 살 수 있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지 원망하는 마음에서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각도를 트는 것은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가끔 해적이나 세일의 악당도 등장하지만 그래도 주인공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 진리를 이제는 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난 못된 기억들도 결국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나를 깊고 크게 찔러 고통을 준 사람들도 드러내지 못한 어두움과 사정이 있었으리라 여기고 용서하기까지 긴 시간이 흘렀다. 분노와 미움은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시궁창에 빠뜨린다. 살아가며 가장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할 일이다. 과거와 화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 아픔을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찌르려고 해도 그 끝이 뭉툭하게 느껴질 뿐이다.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는 날이 온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흉터가 있다면 그건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다는 훈장이지 결코 흠이 아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기억이 우리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릇이 커지느라 더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되느라 그 과정에 아픔이 따랐을 뿐이다. 똑같은 비극의 상황을 겪었어도 반짝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곪은 사과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부대끼며 사는 지구가 평온할 리 없다. 뜬금없이 나타난 바위에 부딪혀 좌초되었더라도
해적을 만나 몽땅 다 털렸더라도 그보다 몇 배 더 대단한 융단폭격과 같은 사랑이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 부서진 배는 감쪽같이 수리될 것이다. 상처는 지혜로 바꿔야 다시 살아갈 수 있다. 들킬세라. 무겁게 지고 온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온기와 빛으로 바꿔버리는 태양으로 살아가자. 인생의 파도가 때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지만 그곳에서야 비로소 별이 보인다.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사람만이 끝내 자신을 구한다. 지금까지 이정민 저자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춤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책도 참 좋았습니다. 모든 꼭지의 글들이 다 좋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심리 검사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한 200여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심리 상담사 선생님과 그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다행히도 심리적인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고 비교적 긍정적인 상태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내 안에 자꾸 걸리적거리는 기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하자면 트라우마라고 불릴 만한 과거의 상처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 상처들을 다시 꺼내는 건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이만큼까지 지났는데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마크 트웨인이 말했다잖아요. 인간은 달과 같아서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은 어두운 면이 있다고. 우리 모두 그 어두운 면을 맨홀 뚜껑 꽉 닫아놓듯이 덮어두고 살지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슬그머니 열려 튀어나오기도 한다고. 아마도 저한테는 이번에 상담이 그랬던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트라우마 한두 개 없이 이 인생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까지 살아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그 어려운 거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일단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재양육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돌보자는 거죠. 과거에 불완전했던 시간에 매여 있을 필요 없이 지금의 내가 나를 다시 돌볼 수 있다는 거. 부서진 배를 고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그러니 과거 탓하면서 무기력하게 앉아있지만 말자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흉터가 있다면 그건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다는 훈장이지 결코 흠이 아닙니다. 그릇이 커지느라 더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되느라 그 과정에서 아픔이 따랐을 뿐이고요. 똑같은 폭풍을 겪어도 그것을 훈장으로 품고 반짝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건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택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것, 어둠 속에서 비로소 별을 보는 것,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해적도 만나고 암초도 만났지만 우리 가라앉지 않았잖아요. 부서진 배는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You left your sweater on the chair, sleeve still folded to your hand, mug on the counter, lip print fading, dust on the plans we never planned. All these quiet rooms
I speak, you'll leave. So I just breathe and love you from before. I drive the long way past your street, slow at the corner just in case. Red light changing, someone's walking, same brown coat, but not your face. In all these quiet rooms we never fill, I hear you laugh, then it goes still. Every small forever that we killed is lying on the floor. I keep your name between my teeth, afraid that if I speak, you'll leave. So I just breathe and love you from before. If I had known the last good night was the last time, I would have held your tired anger like a lifeline. Oh, now every almost echoes down the hall. In all these quiet rooms we never filled, I hear you laugh, then it goes still. Every small forever